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대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자화자찬시 일제 통치를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해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일본 통치시대의 다리 무너지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주요 도로의 다리를 대신해 약 90년 전 일본 통치시대에 건설된 다리가 활용되고 있다. 오래된 다리가 강한 흔들림을 견딘 것에 놀랍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의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9일이면 3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여전히 대만에서는 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애도를 표하면서 도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언론은 고작 일제가 대만을 식민지배한 90여 년 전 만든 다리 하나에 주목하며 이게 다 일제 식민지 덕분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미우리는 이 다리의 존재에 대만인들이 감사해하고 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오래된 다리가 재이용되자 SNS에서는 일본이 탄탄한 인프라를 남겨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고 황당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뿐만 아니라 일제의 대만 통치 시기에 만든 건축물이 지금도 대만 곳곳에 남아 음식점, 관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삶이 파괴된 현장에서 자기 나라의 식민지배 통치를 그리워하는 듯한 기사를 올리고 있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과거 식민지배 통치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위대의 공식 SNS 계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자위대의 망언이 다시 터진 겁니다. 지난 5일 일본 육상자위대 공식 SNS 계정에는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단어인 대동아전쟁이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공식 SNS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매체가 이에 대해 보도하자 육상자위대는 지난 8일 마지 못해 이 글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는 분명히 대동아전쟁이란 표현을 금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도 공문서에 이 용어를 쓰지 않아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공식 계정에 이 표현을 다시 썼다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는커녕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뿌리 깊은 인식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해 자위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대만을 보면서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혼란을 틈타 침략하겠다는 계획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7 이상 강진이 발생한 날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요나구니지마와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섬인 이시가키지마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에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날 일본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만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오키나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는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키나와의 상당수의 자위대와 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오키나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이 지역에서 해병대 전력을 늘리고 자위대는 공군기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에 2,000명 규모의 해병연 안연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사시 일본 난세이 제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난세이 제도는 중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유사시 해상과 공중에서 중국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난세이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의 전차와 대포, 상륙 장갑차 등을 배치한 것은 물론 대함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한 부대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일본의 중국 방어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후 쓰나미 상황에서 오키나와 자위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 3일 대만 화롄 지진
후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후 대피해 있는 일본 자위대 공군기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침수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 공군기지는 기지 내 항공자위대 공군기들을 이렇게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공군기지에 있는 F-15J 전투기들과 공군기지의 다른 장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토인카로 대피시킨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피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쓰나미를 피할 정도로 높은 지형도 없을 뿐더러 이런 느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부 피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대만에 강진이 발생하고 오키나와의 쓰나미가 몰아칠 경우 중요한 공군기가 물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자 일본은 부랴부랴 공항과 항만을 지정하여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유사시 대비를 위해 홋카이도 5항만, 시코쿠 4항만 등 전국 민간 공항항만 16개를 특정 이용 공항항만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 5곳, 항만 11곳에 자위대의 수송함호위함과 수송기 전투기,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 3,1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정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리스크가 있어 특히 난세이 지역에서의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물류, 관광, 재해 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 군사 거점으로 간주돼 공격 목표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만과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쓰나미 때문에 공포에 떨었으면서 이제야 이런 투자를 시작한다니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본은 이런 발표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허점만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위대의 처참한 실상과 허점을 알게 된 미군은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오키나와 자위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역할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과거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뒤를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3년간 관할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도 소개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치될 미사일은 SM-6나 해상타격용 토마호크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배치 장소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플린 사령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5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에 따라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자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곧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약화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있을 수 있는 해상 봉쇄, 공군 폭격, 상륙 작전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미일의 육해 공군과 보급 등 3국의 긴밀한 공조입니다. 그런데 자위대가 잊을만 하면 실망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니 미국으로서는 더욱 한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제라도 오키나와 등의 쓰나미 등에 대비한 방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면서 잠수함 건조에 역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70조에 달하는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불꽃 튀는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HD연대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 수주를 위해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건조와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캐나다가 최근 잠수함 수주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매해 동서해안에 각 6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가 3,000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총 6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3,000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P급 배치 1한번함으로 길이 83.5m, 폭 9.6m, 높이 14.7m, 수중에서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망심도가 최대 400m나 됩니다. 선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고장력강으로 돼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L이 18,520km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보유한 1200장보고 209급이나 1800장보고 2214급 잠수함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수직발사대 6개를 갖췄으며 수직발사관을 통해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기나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후 이듬해에도 연속 시험 발사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주전에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AIP와 납축전지보다 설치와 정비가 쉽고 안전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부터 AI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포스코퓨처엠도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 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마케팅했습니다.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다가 한국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 잠수함의 과거 굴욕이 다시 소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시코쿠 인근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민간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취역한 자위대의 잠수함 소류는 길이 84m, 배수량 2950급 잠수함으로 어뢰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의 이 잠수함은 오전 10시 58분 고치현 아시지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부상하던 중 수면
위에 있던 홍콩 상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상선은 중국 칭다오에서 9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오카야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설을 갖춘 잠수함이 부상하면서 바다 위에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니 일단 충돌 원인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고 원인 때문에 사고 직후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잠수함이 입은 손상도 심각하지 않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 정부는 이 잠수함 충돌 사고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어이없는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이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잠수함 내 통신 시설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승조원들이 사고 후 약 3시간 22분이 지난 오후 2시 20분경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왜 승조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느냐며 논란이 되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잠만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면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뢰를 장착한 잠수함이 고작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선도 탐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통신조차 할 수 없는 잠수함이라면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사고 당시 통신장비가 손상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야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소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수면으로 상승하지만 일본의 잠수함 소류는 잠수함 상승 도중 잠만경을 통해 상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5만 톤급의 상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장비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하느라 3시간 동안 사고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수중 탐지장치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잠수함이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피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통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는 잠수함이 거대한 상선조차 탐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사례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6년 11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사시오는 그때도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21년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또 다시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뭐 했냐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인데요. 일본은 뒤늦게 기존의 패시브 소나 방식이 아닌 액티브 소나를 잠수함에 추가했지만 과연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지금 일본 내에서조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게 진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K9의 첫 배치가 이루어진 지 2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와 휴전선을 맞댄 북한 역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며 지상 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소유와 분쟁을 비롯해 더욱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은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1999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07년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화기 K9의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와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PGH 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 45 등 경쟁 기종들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여기에 2022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9는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를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풍산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탄 비행 거리를 연장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기에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 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4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뭉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미국에서도 개발해 전장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은 사거리 7130km에 대응하는 M122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형인 블록 1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등장했던 K9A를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 및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 포시는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세로 해서 수명을 1000발 1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록 이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 만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K9A 블록2는 활용면에서 미국 M122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시는 기존의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에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 블록2에 적용될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론 100km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인 것과 더불어 렌제트를 개발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렌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접목되며 고무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모두 고려 중인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 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연료 전지 등의 탑재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 개량 작업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에 사거리 연장탄까지 판매해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에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시 52,155mm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mm 자주포 1,401문 중 K9이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의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질이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에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프레드리치셰펜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카쇼크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에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1,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천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천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이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 1,00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튀르키예의 T155 퍼트너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1,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감 소고폭탄 BBHE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은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보도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K9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